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트 에너지 저장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신지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조창진 교수님 그리고 유승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안전한 2차 전지 구현을 위해서 고분자를 디자인하는 일렉트로 키모 메케니컬 뷰포인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머 케미스트로서 제가 고분자 소재를 차세대 2차 전지용으로 개발하는 연구 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분자를 구성하는 빌딩 블락이 되는 모노머를 적절한 중화법을 통해서 합성을 해주면 다양한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한 성질의 물질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러버리하고 리니어한 구조의 고분자를 만들면 되고, 예를 들어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고 싶다 하면 여러 가지 단량체를 공중합한 코폴리머를 중합하면 되고, 그리고 단단하고 질긴 물성을 가진 고분자 소재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분자량이 무한대인 가교 형태의 고분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분자가 무정형이 아니라 특정한 나노 구조를 가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블록 코폴리머를 합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고분자를 디자인해서 합성한 이후에 필름 캐스팅이나 연신이나 파이버를 만든다든가 다양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2차 전지용 고분자 전해질, 분리막, 바인더, 그리고 다양한 코팅 소재로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메탈 배터리에서 덴드라이트 성장을 차폐할 수 있는 고분자 소재의 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용경 교수님께서 인트로덕션을 잘 해주셔서 계셨던 분들은 이해도가 이미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탈 음극의 경우에 용량은 높지만 이제 호스트리스 물질이기 때문에 충방전되는 과정 중에 불규칙한 침상형의 수지상이 성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사이클 구동 중에 단락이 유도되어서 다양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분자 소재로 해결해보자라는 것이 저의 연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분자 소재를 개발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기 전에 전지 전반에서 어디에 고분자가 쓰이고 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금속이나 아니면 집 전체에 아티피셜 SEI 레이어 같은 것으로 고분자를 코팅해주거나 아니면 양극과 음극 중간에 위치하는 고분자 전해질이나 분리막, 그리고 전궁용 바인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분자 전해질, 이 덴드라이트를 어떻게 차폐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분자 전해질은 그 양극과 음극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분리막, 그리고 이온을 이동시키는 매질인 액체 전해질,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나의 물질로 통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체 상태인데도 이온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 유기, 카보네이트 솔벤트 등을 사용함으로써 수반되는 다양한 안전상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분자 전해질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고분자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인데요. 이 산소의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리튬이나 소듐 같은 메탈 이온을 킬레이팅이나 코디네이션을 해주게 되는데, 이 PEO 고분자의 경우에 유리전이 온도, 즉 말랑말랑하게 계속 요동치는 온도가 마이너스 6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미세하게 계속 고분자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코디네이션 되었던 이온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액체 매질 없이도 고체 상태에서 이온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바로 고체 상태의 고분자 PEO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고분자 시스템에도 대부분 PEO 유도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소재가 덴드라이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폐할 수 있는지 그 디자인 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연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컨셉적으로 어떤 디자인 룰을 갖고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고분자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그 폴리머 디자인 툴킷을 보유해야 하는지 컨셉적으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디자인 룰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온의 흐름을 균일하게 제어하는 것, 아까 이용경 교수님께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고분자 멤브레인의 컨피규레이션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메케니컬리 고분자 덴드라이트를 차폐하는 것, 또는 블록 폴리머를 도입해서 특정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 네 가지 디자인 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는 디자인 룰 중에 첫 번째 그 이온의 흐름을 레귤레이팅 하는 것과 그리고 폴리머 멤브레인 컨피규레이션을 제어하는 이 두 가지 디자인 룰을 포함시킨 연구이고요. 또 소듐 메탈 배터리용 젤 고분자 전해질로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카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분자는 앞면은 포어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뒷면은 포어가 굉장히 작고 불규칙한 형태의 야누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배율의 SM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큰 포어가 있으면 이 전해질막은 젤 폴리머였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을 머금고 있는 시스템인데 액체 전해질이 원활하게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반대쪽에 작은 포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액체 전해질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이제 포어가 이렇게 작게 형성이 되면 액체 전해질의 흡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구멍이 작다 보니까 덴드라이트가 페너트레이션 하기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야누스 형태의 막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리고머리 PEG 체인을 화학적으로 개질했습니다. 이 앞서 PEG 체인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소듐 이온을 킬레이팅 할 수 있는 고분자이기 때문에 소듐 이온과 굉장히 친한 소디오실리칸 폴리머인데요. 이 고분자들이 막 전반에 분포가 해 있다면 소듐 이온이 디파지션 되는 과정에서 균일한 이온 플럭스를 형성하면서 덴드라이트의 디파지션이 막 전반에 고르게 어느 지역에 북서적으로 뾰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균일하게 쌓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누스 형태의 멤브레인은 브레스 피겨 셀프 어셈블리를 통해서 제조를 했는데요. 먼저 굉장히 고습 조건, 한 습도가 95% 고습 조건에서 유리기판 위에 고분자를 녹인 용액을 캐스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용매가 아세톤인데 이제 날아가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니까 이 수증기들이 응축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랑고니 효과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허니컴 패턴으로 물방울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방울을 모두 제거를 해주게 되면 물방울이 있던 액적이 기공이 되면서 다공성의 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학적인 개질을 도입해서 이렇게 소디오필리칸 PEG 체인을 화학적으로 개질한 이런 멤브레인을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의 구조를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탑 서피스만 처음에는 SEM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육각 패턴의 기공이 형성되어 있고 조금씩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큰 기공 안에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포어들이 숨어있는 위계적인 구조의 기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바텀 서피스가 이제 탑 서피스는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바텀 서피스는 되게 오페이크하고 불투명해서 바텀도 이렇게 뒤집어서 찍어보았는데 같은 배율에서 봤을 때 포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확대해보면은 이렇게 라면 그 면가닥 같은 불규칙한 몰폴로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시면은 맨 위에는 옥수수 알갱이가 빠진 것처럼 포어들이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한 12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물방울이 있던 자리가 굉장히 작고 납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막을 캐스팅할 때 바깥의 탑서피스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고습 조건이니까 물이 예쁘게 배열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습도 조건이 돼서 예쁘고 큰 물방울의 액적을 형성하는데 아래로 갈수록 중력에 의해서 그 물방울이 내려오면서 작고 납작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방울들이 내려오는 동안에 아주 작은 물방울로 분해가 되면 이렇게 내부에 마이크로 포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과 뒷면의 포어가 다르고 내부에는 더 작은 기공이 있는 위계적이고 야누스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멤브레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듐 메탈 배터리를 적용을 할 때 이제 소듐 메탈 음극이 있고 이제 양극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앞뒷면 포어가 다르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어가 큰 쪽을 소듐 메탈에 댄 경우를 L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된 경우를 S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두 사이클을 돌렸더니 이 S 컨피규레이션의 경우에는 용량이 빠지면서 셀이 죽는 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온의 전도가 차단이 된 EIS 프로파일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 셀을 분해해서 분리막 표면을 SEM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이 포어가 큰 쪽의 경우에는 이제 2사이클밖에 안 돌렸으니까 덴드라이트로 막혔다거나 포어가 변형됐다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그냥 비슷해 보였는데, 이제 포어가 작은 쪽을 보시면 L의 경우에는 작은 그 라면 멸발 같은 포어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S 컨피규레이션의 경우에는 포어가 조금 남아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소듐 디파짓들로 블락킹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듐 서피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덴드라이트가 막 성장하려고 시작하는 그 주름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 S 컨피규레이션의 경우에는 실제 뾰족한 2사이클만 돌렸는데도 덴드라이트의 형상을 하고 있는 디파지션들이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어가 작은 쪽을 소듐에 대다 보니까 이렇게 왕복을 하는 과정에서 소듐 덴드라이트가 디파지션 될 때 이 작은 포어를 모두 막아버려서 이온의 흐름이 차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누스 형태의 멤브레인의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셀 성능이 완전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PEG를 그래프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PEG를 그래프팅하지 않은 그냥 멤브레인의 경우에는 20사이클 이후에는 용량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여기 싫지는 않았지만 PEG가 포함된 막의 경우에는 이제 수백 사이클 원활하게 사이클이 구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소디오필릭한 이 PEG 체인들이 소듐 아이온의 플럭스를 막 정면에 고르게 만들어주면서 덴드라이트의 디파지션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셀을 분해해서 소듐 덴드라이트를 관찰했을 때도 현저하게 이 막의 경우에 PEG가 그래프팅되지 않은 경우에는 뾰족한 침상형들이 많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메트릭한 소듐셀을 제조하고 일정한 전류 밀도에서 전압의 주사 방향을 바꾸면서 덴드라이트를 성장하는 모사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상용화된 멤브레인의 경우, 글래스 파이버와 셀가드의 경우에는 이제 200시간이 넘으면 과전압이 증가하면서 단락이 발생하고 이렇게 불규칙한 덴드라이트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초록색의 PEG가 그래프팅되기 전 그리고 PEG가 그래프팅된 후의 파란 선의 경우에는 이 과전압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SI 레이어나 소듐의 디파짓들이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적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EG가 그래프팅된 경우에는 2000시간 가깝게 단락 없이 일정한 과전압으로 셀이 잘 구동이 되었고, 실제로 이렇게 전면에서 소듐 전체 면에서 계속 똑같은 몰폴로지, 특정 지역의 많이 자랐다거나 적게 자란 지역 없이 균일하게 디파짓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분리막도 이렇게 깨끗하게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막의 경우에는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처덕처덕 붙어 있으니까 떼는 과정에서 찢어진다거나 이렇게 까맣게 오염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그 상반되는 특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막의 물리적인 구조, 야누스 그리고 위계적인 기본 구조를 도입하고 동시에 소디오필릭한 PEG 체인을 화학적으로 그래프팅하면서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제일 고분자 전해질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용경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덴드라이트를 눌러서 막아보자 라는 컨셉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튬이나 소듐 메탈보다 모듈러스가 큰 고분자를 만약에 위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 뚫고 지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고분자를 기계적으로 강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물음에서 출발한 연구인데요. 근데 고분자를 합성할 때 이 자체의 모듈러스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재들이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직한 나노 입자를 고분자에 도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노 입자들이 표면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고분자 내부에서 응집돼서 오히려 고분자의 물성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나노 입자 표면에 고분자 매트릭스와 동일한 고분자를 개질해서 분산도를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물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그 나노 입자는 화이트 그래핀이라고 알려진 보론 나이트라이드인데요. 2D형의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소량만 고분자에 넣어주어도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붕소는 비어있는 pO비탈을 가지기 때문에 리튬이나 소듐 이온의 음이온과 인터랙션을 해서 N아이온을 트랩할 수가 있게 되고,
자유로운 양이온의 수를 늘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매트릭스로 사용하였던 건 이런 불소계 고분자였기 때문에 분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불소계 PFP 체인을 추가적으로 개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컴포지션의 블렌드 멤브레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 0.5웨이퍼센트의 나노 입자가 도입되었을 때 가장 특성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추후에는 이 멤브레인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계적 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나노 입자가 도입되지 않은 막과 도입된 막의 경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상용화된 셀가드 분리막과 비교했을 때도 모듈러스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덴드라이트를 물리적으로 눌러서 막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리튬 메탈의 모듈러스의 2배에 해당하는 7기가파스칼 이상의 모듈러스를 고분자가 갖는다면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고분자가 덴드라이트를 차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막의 경우에 인장 테스트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았을 때 그 값이 37기가파스칼 정도, 그래서 이론적으로 덴드라이트를 차폐할 수 있는 범주에 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보론 나이트라이드에 있는 붕소의 경우에 음이온을 트랩할 수 있기 때문에 셀을 구동하는 과정에서 분극 형상을 막아주고 자유로운 양이온의 수를 늘려줌으로써 이온 플럭스를 막 전반에서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덴드라이트의 디파지션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추가적인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덴드라이트 성장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상용화되어 있는 셀가드 분리막의 경우 400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침상형의 리튬 덴드라이트가 자라서 단락이 발생한 반면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도입된 경우에는 1900시간 가깝게 단락 없이 셀이 잘 구동되었고 실제로 침상형의 디파짓은 관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물리적으로 강직한 막을 나노 입자의 분선을 통해서 제조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차폐하는 그런 컨셉의 연구였습니다. 네, 마지막 연구는 블로코 폴리머를 도입해서 고분자의 나노 구조를 제어해서 이제 고분자 나노 구조의 도입으로 이런 바이컨티뉴어스한 마이크로 에멀전 구조를 얻은 후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차폐하는 내용의 연구입니다. 네, 블로코 폴리머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고분자가 이어져서 하나의 고분자를 이루는 시스템인데요. 두 개의 물리화학적으로 상이한 고분자를 억지로 공유결합으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상분리가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나노 구조를 가지는 디자이너 소프트 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고분자 내에서 이 비블락 고분자의 부피 분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스피어, 실린더, 자이로이드, 라멜라 등의 다양한 나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고분자의 나노 구조에 따라서 이온 전도도가 굉장히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이 핑크색 고분자가 이제 PEG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온을 전도하는 페이즈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조 중에서 가장 전도도가 우수한 구조는 어떤 걸까요? 바로 자이로이드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핑크색의 이온 전도 페이즈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온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라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XY 축으로는 이온을 할 수가 있지만 Z축으로는 이온이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초록색 블락이 이온 전도 페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 전도도가 가장 우수한 멤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이로이드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이로이드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페이즈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이로이드가 안정한 페이즈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X축에 해당하는 두 블락의 부피 분율이 한 0.6에서 0.65 정도가 돼야 되고, 이 Y축에 해당하는 분자량, 그리고 두 블락이 얼마나 상이한지 나타내주는 카이 팩터가 이 좁은 범위 안에 들어와야 자이로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이 초록색 모노머를 조금만 더 붙여도 자이로이드가 아니라 실린더가 얻어지고 조금만 덜 붙여도 라멜라가 얻어져서 자이로이드가 굉장히 얻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저도 체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 랭스 스케일이 연력학적으로 50나노미터 이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온 통로의 사이즈를 더 늘리고 싶을 때 이런 블로코 폴리머에서 유래한 자이로이드 구조는 사용할 수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런 바이컨티뉴어스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A블락과 B블락의 부피 분율이 한 반반 정도? 이 반반 정도는 합성이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60대 40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A 호모폴리머와 B 호모폴리머를 섞어준 터너리 폴리머 블렌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물과 기름과 유화제를 섞었을 때 특정 컴포지션에서 나타나는 바이컨티뉴어스한 스트럭처를 모사한 것인데요. 이제 고분자 두 개를 그냥 섞게 되면 이제 물과 오일을 섞으셨을 때, 예를 들어 뭐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10초 떨어뜨리셨을 때 그 형상으로 거대 상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성분을 모두 가지는 AB 블락고 폴리머를 유화제로 넣어주게 되면 특정 컴포지션에서 A 블락은 A 블락끼리 다 이어져 있고 B 블락은 B 블락끼리 다 이어져 있는 바이컨티뉴어스한 스트럭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메인 스페이싱을 500나노미터까지 최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자이로이드보다 더 큰 이온 통로를 가지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세 가지 고분자를 섞는 것만으로 손쉽게 자이로이드 모사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 시스템의 큰 장점입니다. 제가 포석으로 있었던 미네소타의 라찌그룹과 베이츠그룹에서는 30년 넘게 이 터너리 폴리머 블렌드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매핑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점은 한 30종의 고분자, 이 A 고분자와 B 고분자 조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실험을 했을 때 모두 이런 유니버설한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관찰을 했고, 이런 바이컨티뉴어스한 스트럭처를 어떤 컴포지션으로 만들지 이론적으로 미리 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립슈츠 포인트 근처에서 이 컴포지션에서 이런 비묘의 스트럭처가 반복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블락이 만약 이온을 가진다면, 즉 전해질로 쓰일 수 있는 고분자라면 어떨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펀더멘털한 이런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매핑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합성한 고분자의 A 블락은 PEG의 브러쉬 말단의 일부가 소듐 설포닉 그룹으로 치환된 이온 전도 블락이었고, 나머지 중성 상태의 페이즈는 폴리스타이렌이었습니다.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것은 이 호모폴리머의 컨텐트인데요. 이 세 개를 섞을 때 다양한 비율로 섞은 이후에 여러 가지 온도에서 스몰 앵글 엑스레이랑 뉴트론 스캐터링 그리고 레올로지, TEM 분석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매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소트로픽 립시츠 포인트로 계산한 그 컴포지션에서 차지가 있더라도 이 비밀 스트럭처를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물과 기름과 유화제를 섞었을 때 이 뉴트론 스캐터링을 피팅할 수 있는 식에 저희 고분자 블렌드를 피팅해 봤을 때도 완벽하게 피팅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가 포함되어 있는 고분자 블렌드에서도 이런 바이컨티뉴어스한 스트럭처를 예측대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밝힌 후에 해당 소재를 전해질로 디벨롭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런 나노 구조가 왜 덴드라이트 성장의 차폐에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핑크색의 고분자는 이 PEG 브러쉬 말단에 소듐 설포닉 그룹이 치환된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의 경우에는 이 음이온은 굉장히 덩치가 큰 고분자에 공유결합으로 달려있다 보니까 이온의 이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듐 이온의 경우에는 이 PEG가 해리를 시켜주기도 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이온의 이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듐 이온만 이동시킬 수 있는 싱글 아이온 컨덕팅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은 화학적 계제를 통해서 이 음이온을 다른 종류의 음이온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양이온을 프로톤이나 리튬, 소듐, 포타슘 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어서 다양한 메탈 배터리에 전해질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분자만 딱 합성을 하면 끈적끈적한 이 물풀 같은 액체로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체 전해질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성 상태의 폴리스타이렌 페이즈인데요. 이 스티로폼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고분자를 같이 중합을 해주게 되면 완벽하고 단단한 형태의 필름 형태의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바이컨티뉴어스한 구조가 왜 좋은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온의 통로가 모두 연결돼서 어디로 가든 이온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 기계적 강도가 좋은 물질은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고 기계적 강도가
낮은 말랑말랑한 물질들은 이온의 전도가 쉽기 때문에 이온 전도도는 높은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A 영역은 A 영역끼리 연결되고 B 영역은 B 영역끼리 연결되면 두 개의 성능이 모두 우수한, 그리고 이런 orthogonal property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싱글 아이온 컨덕팅 시스템인데 기계적 강도도 우수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화 기계적으로 덴드라이트를 차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점은 이제 덴드라이트가 중간에 자라게 되면 고분자 전해질에 이제 상처를 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디펙으로 작용하면서 덴드라이트가 그 부분에 핫스팟처럼 국소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덴드라이트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나도 자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는데요. 저희 막에 의도적으로 면도날로 상처를 만든 이후에 그냥 10분 동안 상처를 방치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상처가 제거되는 셀프-힐링 프로퍼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분자 내부에 존재하는 소듐 설포닉 아이오닉 스피시즈들이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과정을 리버서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상처를 꿰매는 리버서블 리액션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차폐하고 혹시 상처가 나도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디벨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저는 오늘 메탈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분자 전해질 소재를 덴드라이트 성장 억제 측면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 디자인 툴킷을 보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플라코폴리머 연구는 미네소타 대학의 라치그룹과 베이츠그룹에서 진행이 되었고 또 해당 연구를 할 수 있게 기반을 닦아주신 서울대학교 이종찬 교수님 그리고 각 그룹의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키스트 정명윤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많은 박사님들 그리고 저희 그룹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역에 보니까 보론 나이트라이트를 넣어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나이온 트래핑이 되기 때문에 하나 궁금한 게 트랜스퍼런스 넘버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제시가 안 돼 있고 세 번째 역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제가 볼 땐 거의 뭐 유니티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트랜스퍼런스 넘버나 이런 거 나오진 않아서 네네네. 트랜스퍼런스 넘버 같은 경우에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완벽하게 싱글 아이온 컨덕팅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한 0.65 정도 측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블로코 폴리머 싱글 아이온 컨덕터의 경우에는 0.98 정도 거의 1에 가까운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EU가 한 0.2에서 3 정도 값을 보유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보론이 한 0.65 정도면 어느 정도 인터랙션으로 트래픽은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켄텍에서 온 송지현이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발표하신 것 중에서 자이로스페이 페이즈라고 하나요? 네. 네, 그때 랜덤하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그 톨처시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제 트래디셔널한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는 이제 톨처시티를 줄이는 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톨처시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만든 블렌드 시스템은 사실 그 톨처스한 정도를 조절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네, 블로코 폴리머에서 만들어진 자이로이드의 경우에는 덜멀 어닐링을 통해서 굉장히 정렬이 잘 된 그런 톨처시티가 거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서 그냥 TEM을 보면은 그냥 꼬불꼬불한 정도인데 특정 온도에서 고분자를 어닐링 하게 되면 정말 예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그 POPS 그 블로코 폴리머 셀프 어셈블리 할 때 죄송한데 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자이로이드 구조로 잡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네. 네. 가지고 POPS에 그 PU 단량체들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 페이지를 잡기가 쉽지 않을까요? 네, 그런 방법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PS 고분자를 만들고 끝에를 이니시에이팅해서 모노머를 하나씩 이렇게 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꿰다가 이제 TM 찍어서 아니면 조금 더 꿰도 되는데 만약에 너무 많이 꼈다 하면 뗄 수는 없고요. 이제 조금씩 붙이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긴 합니다. 하나만 더. 네네네.
매크로 페이지 세퍼레이션에서 필름을 만들 때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캐스팅해서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만드신다면 네. 그 조건에 따라서 저 매크로 페이지가 되게 많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컨트롤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레이올로지 분석을 하면 특정 온도에서 어떻게 배열을 하고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올로지 분석을 한 이후에 특정 온도에서 저희가 원하는 구조를 얻을 수 있도록 보통 어닐링을 한 번 더 하는 편입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신지민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